15페이지 양괄호 13번 이자 비용의 송금불산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자 비용 인정을 안 하는 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완전히 부인하는 게 아니고 자산으로 보는 게 하나 있고, 완전히 인정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비용의 자산화는 건설 중인 자산 같은 경우, 즉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 준공일까지의 기간이자, 그러니까 건물 지으면서 어떤 은행으로부터 특정해서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지급했다 하면 그 준공일까지의 기간이자는 비용이 아니고 자산 처리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특정 차입금만 하면 되지, 그냥 일반적으로 빌리는 돈은 그냥 비용 처리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요 점 주의하시면 되고, 특정 차입금 즉 시설자금 대출만 준공일까지의 기간이자를 자산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을 완전 부인하는 게 대표적인 것은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비용 부인이고요. 여기서 가지급금에 제외되는 대상은 인정상여 대납액, 즉 상해처분 당해서 대표자가 소득세 낼 것을 대신 법인이 내준 돈, 그 인정상여 대납액이나 직원 가불금은 가지급금 제외 대상이고요. 똑같은 사람에게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있으면 그거는 상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차입금 제외 대상은 특별한 내용 없고요. 그 다음에 이자 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이자 비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음을 보면 진성어음이 있고 융통어음이 있거든요. 진성어음은 매출 채권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융통어음은 돈을 빌리기 위해서 그냥 어음 발행한 겁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 어음 발행한 거, 그거는 금융어음이라고도 하고 융통어음이라고 하는데, 그거 할인료는 이자 비용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돈을 받을 매출 채권을 할인한 거, 요거는 이자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급보증료, 조기상환수수료 요런 것들, 그리고 구매자금 대출, 요거는 세법상 차입금이 아니죠. 요런 이자들은 이자 비용에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로 이자 비용 부인되는 게 가지급금이지만, 가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업무무관 자산, 비업무용 자산이기도 하죠. 요거는 지급이자가 부인되고, 이 업무무관 자산은 지급이자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비업무용 토지나 이런 건데, 요거는 재산세, 유지비, 관리비, 공과금 이런 것들이 감가상각비 등이 관련 비용 전체가 부인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는 그냥 대표이사 개인집을 법인 이름으로 샀다 그러면 그거는 재산세, 유지비, 관리비, 공과금, 감가상각비 등 관련 비용 전체가 부인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업무용 자산을 여기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비업무용 자산은 양도소득세의 비사업용 토지하고는 약간은 다른 개념입니다. 요 비업무용 자산을 유예기간 중 각각 자산별로 유예기간이 있는데요. 그거 중에 양도하면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내는데, 그것은 감면분 추가납부세액란에 기입하여 양도하는 해당 연도에 유예기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예기간이 3년이면 첫 해, 두 번째 해 유예기간까지 해서 한꺼번에 내시면 되고, 이거는 그때 양도하는 해에 한꺼번에 내고 그전 연도 거를 수정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거는 가산세는 안 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요건 페이지 16페이지 기부금은 이건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기부금도 접대비와 마찬가지로 한도 계산을 필요로 하는 항목이고, 요거는 접대비가 발생주의인 거에 반하여 요거는 현금주의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부금이라 하는 것은
특수관계 없는 사업과 관련 없는 자에게 특수관계도 없고 사업과 무관한 자에게 지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한도는 밑에 보면 우리 법인 같은 경우는 소득금액의 법정 기부금은 50%, 지정 기부금 10%까지 한도입니다. 그 위에 박스는 이제 참고로 제가 보시라고 한 건데요. 뭐 자산을 싸게 판다거나 저가 양도 비싸게 산다거나 고가 매입 등의 비정상 거래가 있으면 상대방이 특수관계자면 부당행위 계산이라고 해서 아예 부인당하는 거고요. 비용이. 그다음에 사업무관자인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한도 계산하는데 이것도 다 부인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관련자인 경우는 접대비로 보고 한도 계산해서 시부인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뭐냐? 기부금은 30% 한도까지는 봐주는 거고, 위에 부당행위 계산은 그냥 거의 이건 5% 정도 인정되는데요. 거의 부인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장하는 데는 특별하게 관계는 없는데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일단 숙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박스에다가 달아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부금은 뭐 어차피 실무하실 때는 신고 서식에다 입력하시면 자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특별하게 고민하실 건 없고요. 기부금 금액이 아주 많았다 할 때는 꼭 체크하시고 애매하신 부분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번 외화평가손익. 외화로 되어 있는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금, 차입금, 매출채권, 매입 재무 등이 요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로서 요거를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의 평가 방법을 신고를 안 하면 그냥 처음에 계약 체결일이나 취득일 때의 매매 기준일로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신고를 했을 때만 연말에 매매 기준일로 평가하게 되는 거고요. 한번 신고하면 5년이 지나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을 신고를 안 했는데 만약에 평가 손실이 났다고 해서 손실을 잡고 평가 이익이 났다고 해도 이익을 잡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외화, 예금, 차입금, 매출채권, 매입 채무가 있으면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즉 평가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가증권에 대한 건데요. 요거는 뭐 기장할 때는 특별히 발생하지 않는데 일단 참고로 보시면, 첫 번째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싸게 매입하면, 그러니까 특수관계 없는 사람한테 사는 건 괜찮고요.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하면 매입 시점에서 시가와의 차이를 입금 산입하고 유보 처분합니다. 이런 경우가 자주 없는데 일단은 거래처에서 유가증권을 매입했다, 이게 좀 애매하다 그러면 꼭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은 무신고시 평가 방법은 총평균법이고요. 기본적으로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예 평가손익을 계산 안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도 발생, 회생 계획 인가 결정, 부실 징후 기업, 발행법인 파산 등에는 인정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잘 없으니까 그런 애매한 경우가 있을 때는 꼭 저한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게 무신고시 평가 방법은 총평균법이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그 법인의 주식을 발행해서 주식의 실물을 가지고 있으면 각각 그 실물별로 개별법이라고 하죠. 그걸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많이 하는 것은 뭐냐면 건설에다 출자금을 우리가 유가증권으로 잡아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거를 연말에 평가하면 이것도 역시 평가한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평가 차손익을 손익계산 항목으로 잡아놓지 마시고 자본 항목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해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맨 밑에 하단에 제가 써놨죠.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면 세무조정해야 하므로 실익이 없음. 이렇게 써놨죠. 자, 그러면 여기 유가증권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국고보조금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